네, 이번 시간에는 5.18, 그러니까 이제 유신 정권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6 사태에서 이제 박정희가 암살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최규하의 과도적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최규하 같은 경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임명된 대통령이었겠죠. 근데 바로 그 해에 12.12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 80년도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데요. 유신 없어졌다. 유신 반대한다. 그리고 계엄령 선포 반대한다. 그리고 신군부 정권, 전두환 반대한다. 이런 민주주의적인 이런 활동들이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서울의 봄을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탄압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5월 17일이 되면 계엄령을 완전 확대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 계엄령에 맞서서 전라도 광주에서는 바로 5.18 광주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럼 이제 교재를 보면은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이제 민주항쟁의 이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네, 뭐 유신헌법 폐지,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철폐 요구 이런 것들은 서울의 봄에서도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계엄령이 전국 서울의 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광주에서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이것을 계엄군이 무력으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등의 그리고 구타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진압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서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작해서 그것에 대항하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5.18 민주항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18 민주항쟁을 이 문제에 나올 때 키워드는 뭐냐면요, 계엄군과 시민군이에요. 계엄군과 시민군의 싸움입니다. 요런 게 나오면 웬만하면 5.18 민주항쟁이구나, 5.18 민주항쟁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5.18은요 결국 진압을 당했죠. 계엄군이 뭐 그렇게 탱크 그리고 뭐 광주를 이렇게 포위하고 차단하고, 그런데 뭐 시민군이 이길 수는 없었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5.18 민주항쟁은 실패. 하지만 5월 18일만 되면 이제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는 비판을 받고, 그리고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를 당하고, 그리고 5.18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 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죠. 이제 이 이후에 전두환 정부의 수립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전두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삼청교육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언론 통폐합을 합니다. 이제 언론 통제에 기초를 쌓는 거죠. 이때 뭐 TBC 이런 데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규하가 대통령이었잖아요. 이제 다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8차 개헌을 선포를 합니다. 이 8차 개헌 같은 경우는 전두환은 어떻게 개헌을 하느냐? 이 중임제를 폐지를 하고요. 중임을 없애고 이제 7년간의 단선제. 7년간의 단선제. 그러나 여전히 간접 선거로. 근데 간접 선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러니까 결국 뭐 다를 건 없었던 거죠. 다만 임기가 4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중임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라는 거. 요게 8차 개헌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81년이 되면 전두환이 대통령에 재취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겠죠. 그래서 요때 여러 가지 슬로건을 겁니다. 뭐 정의사회 복지구현 뭐 이런 거 걸고요. 그리고 뭐 학원 교복 자유라. 이 학원은 사교육을 하는 학원이 아니라 그냥 학교 얘기하는 거고요. 교복 자유라. 그리고 과외 학원 금지, 과외 금지. 그러니까 좀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 됐고요. 통행금지 폐지됐고요. 근데 요 시기에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언론 통제라는 겁니다. 이 보도 지침을 내려줘요. 그래서 요 방침대로 요곳을 벗어나지 않게 보도하시오. 이런 지침을 주고 그리고 뉴스는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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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하고 치면 전두환 대통령이 오늘은 뭘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땡전 뉴스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이 시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갔었는데 그 앵커가 우리나라 앵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참 신기한 게요. 미국이 지금 되게 심한 가뭄에 빠져 있었다고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가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이 내렸다고 합니다. 네, 뭐 이게 뭐 신화 시대도 아니고 여하튼 뭐 요 정도로 언론 통제가 심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뭐 경제적으로는 3조 호황 그래서 금리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요. 여하튼 지금은 정치적인 상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요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운동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운동들 그리고 데모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특히 매년 5월 18일이 되면 전두환에 대한 이런 비판 그리고 정권에 대한 정통성의 부정 이런 것들이 심하게 일어났겠죠. 근데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는 유신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저지를 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 경찰서에서 이제 여학생 한 명을 이제 성고문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인데요. 박종철 그 학생이 물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때 부검을 한 의사가 뭐 양심 선언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 아니라 폐에 물이 차서 죽었다. 익사한 것이다. 이렇게 네, 양심 선언도 했고요. 이때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네,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것이 일어나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4월 13일에 이제 호헌 조치라는 걸 내립니다. 호헌이라는 건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뭘 수호해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이 수호하긴 하는 헌법은 뭐겠어요? 8차 개헌했던 이 헌법이겠죠. 그러니까 요때 왜 호헌 조치가 내려오냐면 이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뭐 성고문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회운동들에 대한 진압이 워낙 거세지고 하니까 이게 대통령 간선제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가 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시민들이 하게 되었어요. 옛날부터 하고 있었죠. 근데 요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터트려서 대통령 직선제 하자라는 주장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헌법을 수호할 것이다. 라는 걸 핑계로 이제 호헌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근데 이 호헌 조치가요. 호헌 조치하고 뭐 이런 강압적인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것이 6월 항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6월 항쟁 같은 경우는요. 6월 항쟁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민주화 요구 시위를 했고 박종천 학생이 고문으로 사망하셨고 이제 4월 13일에 호헌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헌이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을 지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민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요 시위 도중에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또 의식불명에 빠집니다.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이제 이게 6월 9일 인가 그래요. 이때 이제 또 시위 도중에 또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요걸 계기로 이제 또 다시 전국적인 규모의 항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6월 9일 그리고 6월 10일. 6월 10일에 이제 이제 전국적인 단위의 그런 항쟁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때는요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해요. 유신 정권 때도 계엄령 자주 선포했죠. 그리고 5.18 때도 계엄령 선포했죠. 근데 왜 6월 항쟁 땐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했을까요? 전국적인 규모에서? 그게 아니라 88 올림픽 해야 되잖아요. 88 올림픽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계엄령을 빵 하고 터트려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여기가 올림픽을 할 수 있는 나라냐? 라는 의문이 되겠죠. 전두환은요, 3S 정책이라는 걸 원했어요. 이 단어가 좀 뭐 야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S는 스포츠고요. 네, 첫 번째 S는 스포츠고요. 두 번째 S는 스크린이고요, 영화. 그리고 세 번째 S는 섹스, 그러니까 성입니다, 성.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그 문화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가지고 정치적인 데 관심을 끊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3S 중에 스포츠의 가장 중점에 있는 88 올림픽에 방해가 되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6월 항쟁의 결과로 6.29 민주화 선언. 이 6.29 민주화 선언 같은 경우는 노태우에 의해서 선언이 되었고요. 이때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9차 개헌이 이루어지고 9차 개헌 때 5년의 단임제, 그러니까 현재 형태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이 이후에는 헌법을 이렇게 크게 개정하는 일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개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년의 단선제로 계속 그리고 직접 선거, 직선제로 개헌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대선을 또 치르는데, 상식적으로는 이제 전두환이라든지 노태우가 다시 당선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이후에 등장한 건 노태우 정권입니다. 왜냐면, 야당이 합당을 실패해요. 힘을 합치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유력한 후보가 3명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노태우, 민정당의 노태우, 그리고 민주당의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김대중이랑 김영삼이 힘 합치는데 실패해서 노태우가 30%라는 낮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좀 다른 의미잖아요. 이제 표가 갈리거나 이럴 일 없으니까. 그래서 여당은 적고 야당은 큰 여소야대 현상이 일어났다. 근데 이제 민정당과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이 3당 합당을 하면서 다시 여대 야소로 또 구성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노태우 정부의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제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일부 지역에 실시가 되었다라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북방외교가 중요합니다. 북방외교. 북쪽이랑 외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와 수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이 통일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요거를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통일 관련해서 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이후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고요. 문민정부. 이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그래서 전두환이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웁니다. 그래서 전두환 사형, 노태우 22년 이렇게 형량을 때립니다. 근데 나중에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사형 집행을 뭐 중단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회 같은 거 척결하고요. 하나회가 이제 군인들 뭐 이런 세력들인데 하나회 척결하고요. 그 다음에 요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금융실명제입니다. 통장 네 이름으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금융실명제. 뭐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고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경제 파트를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김영삼 정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금융실명제.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했고 그리고 WTO가 출범했는데 그리고 출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했고 그리고 요런 상태에서 이제 경제적인 발전이 있을 것 같았지만 외환 부족 사태에 빠지게 되면서 IMF 위기를 겪었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는 근무후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노사정위원회의 정리회고라든지 뭐 이렇게 거품을 줄이는 이런 것. 근데 이 노사정위원회의 이 정리회고를 통해서 당시에 실직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기억나고 여러분들이 그때는 뭐 1살 아니면 세상에 없었을 때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은 핵벽 정책이라는 게 있었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통일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옆에 안 나와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햇볕 정책을 계승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사 진상위원회,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 뭐 이런 거 다시 하겠다라고 시도했는데, 뭐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되고 있진 않았고요. 친일 인명 사전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 극심하게 반대를 했었죠. 뭐 반대라기보다, 그러면 또 말에 어폐가 있으니까. 약간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랬고, 노무현 정부는 이제 참여정부입니다. 참여정부. 그리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 그래서 요거를 계기로 14 남북 공동성명 발표했고. 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는 아직 나올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기억한다면 뭐 G20 정도 기억하시고. 어차피 다 아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이제 기억이 있는 동아이잖아요.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뭐 박근혜 정부는 나올 리 없고요. 아니, 지금 현 시대니까 나오지 않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기억나는데 이명박 정부도 좀 기억은 나요. 왜냐면은 이게 막 김대중 정부가 선거가 기억이 났고 그 전에 이제 IMF 이런 것이 다 기억이 나니까 뭐 비슷한 시기겠죠. 네,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 성장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